비문학 3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6쪽이고요. 자, 7번은 논지전개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바로 제시문 정리해보면 보세요. 있다 없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뭐예요?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정을 쭉 설명한 다음에 따라서 동사, 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한다. 여기까지가 내용상 하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역접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요.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냥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3번 보시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에 그죠? 존재사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반박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자신의 견해 어떤 거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있다 없다를 존재사로 설정하자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별로고 그냥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낫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1번에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분석해서 차례대로 제시한 후에 가지고요. 존재사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존재사 설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절충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절충은요.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이나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해서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진술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존재사로 설정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가까우로 보자는 거 두 개를 섞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절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절충한다면 A에서도 조금 취하고 B에서도 조금 취해야 되는데 한쪽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뭐예요? 개별적인 사례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건 이런 것들 일종의 무슨 추론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 귀납 추론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있다 없다라는 사례로 출발해서 있다 없다라는 사례 자체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요거는 우리가 유추인데 지금 이 글이 유추가 되려면 있다 없다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다른 어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있다 없다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절충이라는 단어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관련해 가지고요. 257쪽에 논지전개 방식에 쓰이는 개념어 한번 보죠. 일단 절충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것을 알맞게 조절해서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라는 게 있을 때 일종의 A와 B의 이 교집합을 찾는 게 그죠? 이런 것들을 절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역으로 알아야 되는 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을 때 한쪽을 명확하게 부정하면 이것은 절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충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경제 운용에서 성장만을 고려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분배만을 고려하면 성장의 동력을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성장도 추구하고 분배도 뭡니까? 예, 고려하는 거죠. 두 개를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절충이 되는 거고요. 자, 유추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에서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대상들의 특성을 제시한 후에 그것과 일부 속성이 유사한 대상에서 다른 특성도 비슷할 것이라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진술 방식 이걸 유추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예문 같은 경우에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와 그다음에 뭡니까? 예, 건축 얘기하면서 그죠? 건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학의 재료가 완성되고 나면 구성 분자가 성질과 모습이 달라지듯이 건물도 완성되고 나면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이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해가지고요. 이 문학과 그 다음에 건물이 그죠? 1대1로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유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예시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 우리 예시라는 것은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전체에 뒤쪽에 나와 있는 사례가 포함이 되는데 이글 같은 경우에 문학과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건물이 문학의 사례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예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문학의 재료 그리고 건물에 쓰이는 재료가 완성되고 나면 성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해가지고요. 1대1로 유사하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유추가 되는 겁니다.
3번의 귀납 추론 방금 7번 문제의 선택지와 관련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 현상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체가 그러하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A, B, C의 사례에서 공통점 끌어내가지고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축구도 잘한다라는 확장된 결론,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고 있죠. 이런 게 귀납 추론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자, 258쪽 한번 보시면 이것도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선택지 점검하셨을 거고요. 저하고 하지 마라 비문학 하신 분들은 이것도 금방 잡았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크게 두 가지 가지고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식화하는 게 필요하죠. 보세요. 자,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 다음에 뭘 구성한다?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면 허구는 믿음의 체계죠.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와 뭐 된다? 구별된다. 그러면 요거 사실의 체계는요. 믿음의 체계와 대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부분 한번 보죠. 우리 교재로 5번째 줄인데요.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라는 것은 믿음의 체계와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 둘 다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어쨌든 믿음의 체계도 그 지식도 뭐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여기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사실의 체계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문단 쪽에 한번 보면 관련되는 내용에서요. 그러나 이후에 그죠?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에는 두 가지 체계, 믿음의 체계, 사실의 체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죠? 보시면 4번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로 인정된 건 둘 다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 이거 한번 보세요. 그죠? 검증되지 않은 지식, 이건 믿음의 체계고요. 이거는 사실의 체계일 수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범주에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 보세요.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사실로 수긍된다는 것은 믿음의 체계에도 포함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도 갖추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2번은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1번은 직접 드러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이 문단의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항상 대조되거나 대비되는 두 가지를 다룰 때는요. 도식화하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핵심계는 업에서 이런 거 제25에 나타난 대립 항목의 연결이라는 요축 한번 보죠. 그죠? 도식화하는 거 말 그대로 동그라미 세모로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일단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리론은 비판적이었다. 부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변화하는 것으로 그러면 감각의 세계를 변화 그리고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합리론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반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감각을 긍정하는 거겠죠. 경험론자들은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다. 경험론의 입장이 되는 거. 그다음에 나 보죠.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감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역접으로 뒤집어주고 있는데 문장 끝까지 봐야 되죠.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인 연구는 그러면 요거 두 개 대조되는 거고요. 과학적인 연구는 뭡니까? 경험, 감각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는 감각을 부정하는 거고 이것과 다른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은요. 감각을 긍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요거 긍정 부정 표시하는데 문장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들 점검하면서 긍정 부정 보셔야 돼요. 반대로 실용적 기술 여기까지만 보고 그러면 실용적인 기술은 감각을 부정하는 거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연결된 문장 끝까지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 1번하고 2번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실용적인 기술, 그 다음에 경험론적 사고, 감각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끼리 묶었으니까 1번은 어떻습니까? 예,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2번에 과학 연구, 감각을
부정하는 거죠. 합리론도 감각을 부정하는 건데 합리론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돼. 경험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과학 연구와 경험론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공무원 국어의 비문학 지문에서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 가지고 범주 섞어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네, 9번 문제 한번 보시면 260쪽이죠.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요거 일단 정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인간은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거잖아요. 시각적 코드 체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얘가 나오고 나서야 지시 체계가 나왔다는 건데 우리 이 문단 한번 보죠. 서지줄부터 보시면 이러한 쓰기 위해서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고 그 결과 그때까지 자, 지금 나오죠.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 체계가 어디에서 이미 소리 속에서 이미 발전해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표시 이후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4번에 시각적인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나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소리 속에서 이미 이게 있었고 시각적인 코드 책이 나오고 나서 뭡니까? 기록될 수 있게 됐을 뿐이죠. 따라서 4번은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시각적인 코드 체계, 지시문에서는 쓰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이전에 이미 소리 속에서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체계가 발전해 왔던 거죠. 그래서 4번은 일치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바꿔 써서 그래요. 그죠? 자, 인간은 쓰기를 통해서 정확한 말을 사용한 텍스트의 생산과 소통. 자, 이제 보면 생산과 소통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1문단 보세요. 자,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가 쓰기하고는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결정해서 텍스트를 마련하는 게 텍스트를 뭐 하는 겁니까? 생산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마련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쓴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통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2번은 일치하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핵심 개념 앞부분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약점 공략 개념 정리할 때도 봤던 건데 사실일치 문제에서요. 그죠? 개념은 같은데 다른 어휘로 표현한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비슷한 개념을 제시문과 선택지에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점검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10번 한번 가보죠. 이제 순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건데 특정 문장이 들어갈 위치죠. 지금 보면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는 그러면 앞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그 묘사가 사람에 따라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에 들어가느냐, 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일단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A 앞쪽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앞에 대개는 수시간 안에 사라져버리며 약간의 분질만이 남아 장기 기억이 된다. 무엇이 남을지는 선택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해가지고요.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보자. 그러면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장면이 일종의 일어난 일이 되는 거니까 A가 여기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리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죠? 즐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해가지고요. 다르다라는 일반적인 진술의 사례가 즐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나운 장면으로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사례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가 아니라 라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만약에 이게 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뭡니까? 그죠?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일어난 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다르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뒤쪽에 이어져야 한다는 걸 본다면 라 쪽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한번 보시고요. 자,
내용 전개 문제에서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그죠? 이건 가볍게 보죠. 그죠? 자, 역시 특정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도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의 우선성 같은 논리적인 선후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죠. 방금 봤던 문제가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요 강좌 올리면서 여러분들 뭐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시기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베이스, 그다음에 좀 많이 틀린 문제, 문법 포함해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파이널 강의 때로 정리한 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파이널 때 정리한 거 그 정도 강의로 그냥 매일 조금씩 보시거나 한 이틀 몰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 올해 강좌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죠. 문제지기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필자가 문제지기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 일단 보면 이 문제도요. 딱 티가 나는 게 요거 3번 하고요. 그죠? 5번. 여기서 헷갈리게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도킨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의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도킨스는 플라톤에서부터 쇼펜하우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던 철학적 생각을 유전자라는 과학적 발기를 이용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 개체는 유전자라는 진정한 주체의 매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그죠? 전환하고 있죠. 도킨스의 논리에 근거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몸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왜? 그죠? 뭐 모든 건 유전자가 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미 유전자가 가진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킨스의 생각에는 자, 구체적인 생명체를 경시하게 되는 논리가 잠재돼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생명체를 경시하게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체. 그죠? 모든 게 유전자가 했다고 보게 되면 주체의 자기 결정, 주체의 의지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번하고 5번이 되게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인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구체적인 생명체로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5번처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그죠? 모든 게 유전자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생명체가 과연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본문에 언급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보다는 이 사례가 포함되는 전체를, 제시문에도 언급돼 있고요. 전체를 다루는 3번이 문제제기로 적절하고요. 4번 같은 건 생명 경시 풍조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 무엇인가가 필자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도킨스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생명체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과 5번의 차이 잘 보세요. 인간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생명체 전체로 확장하고 있는 게 이 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요. 3번처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진정한 주체인가, 이게 전체적인 문제 제기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 개념 엇보죠. 주제 제목과 사례라고 했을 때요. 이 주제나 제목, 뭐 문제 제기도 일종의 핵심 화제를 찾는 건데 이런 거죠.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것들 중에서 뭡니까? 그죠? 무조건 보편적인 걸 찾는 게 아니고요. 확인되는 것들 중에서 좀 더 포괄적인 게 주제나 제목, 문제 제기로 적절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인간과 생명체 둘 다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간은 이미 생명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그죠?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 문제지기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고요. 뒤쪽에 이제 추론적인 독해하고 장문 남아 있는데요. 장문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로 제가 묶어놨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는 할 거예요. 자, 4강에서 이제 추론적인 독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